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내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개헌안의 운명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 최진 세안대 부총장,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소식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제 소환에 대비해서 변호인단과 사전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지금 자택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취재진도 많이 지금 현장에 있고요. 내일 이제 서울중앙지검까지 가는 그 동선도 경찰 쪽이나 또 검찰에서 확인해서 보안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 현장 분위기가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김효대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일단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는 역사적인 말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찍힌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말은 정말 중요하고 먼 훗날 정말 교과서에도 실린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것이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저는 막상 포토라인 서면 그런 말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검찰의 권력이 신현임 정치 보복이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런 말은 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막상. 다만 이제 흔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진실은 훗날 밝혀지겠다라는 그런 지극히 원론적인 말, 거기다 하나 정도 더 붙여서 조금 더 강도를 나가는 수준, 그 정도 선을 더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팩트들과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크게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 총장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은 5번째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은 바로 압송이 돼가지고 안양교도소로 바로 수감이 됐고, 포토라인에 쓴 분들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4번째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참담하다, 그리고 죄송하다, 그리고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이 된 다음에도 아무 입장을 얘기하지 않다가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일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이미 했던 얘기 중에서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 참모들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다 물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덧붙일 것이고, 이미 이제 메시지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내보낸 것처럼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분명한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같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오전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 지금 현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들한테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는데 좀 주목해야 할 몇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될 테니까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자택에서 머무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동기 변호사 변호인단에 합류 못하셨는데 걱정스럽죠. 아무래도 변호인단이 많이 있어야 검찰의 신문에 응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데 정석이 참여 못하게 되어서 그 문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이 변호인단은 보강이 될 겁니다. 변호사는 3분이 아마 동석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 수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께서 재계에서부터 검찰 총사까지 같이 수행 모시고 들어갈 것으로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협조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예, 김여정 전 수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누가 어제 내일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변함이 없느냐 했더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분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정치적 프레임 외에는 사실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개 정도 줄잡아 줄줄이 혐의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속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특히 다스에서는 또 횡령 혐의 관련된 부분들은 인사 청탁이라는 공천 헌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일일이 대응할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도 지금 3명 정도로 대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프레임이다. 이거 정치 보복이라는 큰 틀에서 예. 그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나마 예.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 외에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메시지는 강도는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정 원장님, 김현재 전 수석 얘기 마지막 말미에요. 네. 대통령께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재정적으로 곤란해가지고 예. 선임을 하기 어렵다는 거는 국민들 누가 납득하겠어요. 예. 좀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전 재산을 희사했다라는 얘기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예전에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할 때 자신의 이제 월급 봉급을 사실 사유 환원했다. 그건 지금-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나요? 지금 이번 수사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서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간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얻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은 지금 내려놨죠. 근데 지금 계속 다스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걸 증명해야지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으로부터 들어간 소송 대납비가 뇌물로 판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내 것이 아닌 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전에 이 다스 관련해서 전에 3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때는 다 아니다. MB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 강경호 전에 이제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을 했었죠. 강경호 사장도 MB께 맞다. 또 그 전 사장이는 김성호 사장도 MB께 맞다. 예. 또 이제 권승호 전무도 MB께 맞다. 그리고 심지어는 MB의 차명 재산 관리인이라고 알려진 이병모 씨조차도 MB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MB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포기할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을 해야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스가 한 8조 정도 자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분이 4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씨라고 형입니다. 예. 근데 이상은 씨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냐면 내 지분은 내 지분 것이고 김재정 씨 부인한테 상속된 권영미 씨 것은 MB의 것이다. 부분적으로 MB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번 재판에서 이게 다스가 이렇게 판결이 나면 자기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 MB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무슨 차명 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다스는 형님 것이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다스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 이상은 씨, 권영미 씨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자기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소위 이명박 일가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각오하고 다스는 계속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검찰에서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해 말씀을 주신 드리는 것처럼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측근들의 진술을 확보를 했고 물증도 충분하다 주장하지만 MB 측은 말뿐이다. 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MB 측 입장에서는 혹시 검찰에 불려갔을 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확실한 증거, 물증 이걸 제시했을 때 MB 쪽 입장에서는 정말 방어 논리를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변호사 측하고 어떤 물증 또 인적 증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MB한테 돈이 들어간 것이 그게 계좌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MB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도곡동 땅 판돈 중에 남은 돈 40억이 MB 측으로 갔다라는 거에 대한 그 검찰 측 확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간에 돈거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MB 측에서는 어떻든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일부 변호사들은 내일 만약에 어차피 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사는 한 번에 그친다고 했죠. 조사는 한 번에 하지만 영장 청구는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때도 영장 청구가 보름 있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4월 30일 날 조사를 하고 23일 동안 아무 결정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이맘때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일간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빼야 되거든요. 가장 확실한 것만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되고 그중에서 검찰이 특히 돈과 관련된 확실한 것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후속 이후에 조사를 할 거다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저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강론 대 총론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증언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나왔다라고 자꾸 들이대는 그런 강론적을 제시하는 데 비해서 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두리뭉실 아니다,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는 상당히 좀 두리뭉실한 총론적 대응이거든요. 과거 딱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분리할 수밖에 없죠.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입증할 것들이 매우 부족하고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0개 정도 혐의 나온 걸 보면 정리해보면 지금 국정원이나 청와대, 삼성으로부터 한 110억대 정도 의혹, 뇌물 혐의,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스로부터 300억 정도 횡령 의혹 혐의, 이 부분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 남용 이 세 가지인데 거기다 모르겠습니다. 대제신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청와대 돈을 모든 관리했던 어떤 집사라고 하는 김백준 청와대 기획관 들이대고 진술 들이대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 24시간 그림자처럼 있었던 김희중 부속실장 구체적으로 증언 들이대면요. 아마 상당히 좀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론 관련해서도요. 지금 제가 이제 5건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어떻게 진술했는가.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를 4억 원 수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MB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 또는 전달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게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김진모가 받은 것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사찰 무마용으로 썼다라든지
장다소로가 받은 것은 뭐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심지어는 김희중 씨가 받은 것조차도 김희중 씨는 부속실, 제2부속실에다가 그 여비서한테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비서가 어떤 출처의 돈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 김윤옥 씨한테. 그러면 김윤옥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일상적인 청와대 활동비로 알았다, 업무 추진비로 알았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범죄 성립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MB 측에서는 하나하나씩 다 예, 예. 다투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혐의가 아마.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만 해도 한 20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 쪽에서 내일 뭐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서가 확보돼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짧게 마지막 이걸 정리하면서 그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라는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한 분이다.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구속 시 정치권에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야당,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룹들 사이에서는 MB가 구속이 되면 속이 후련하겠죠. 그런데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둘씩이나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검찰이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해서 유죄가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넣는 거죠, 판사가. 이렇게 만들면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나 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속이 되면 여당,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요, 야당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조금 전에 나왔지만 범죄의 왕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야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스스로 자인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몇 달째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 안팎의 정당 지지도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20% 겨우 오르락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틀을 못 벗어나는데 2배, 3배 가까이 떨어진 이유가 아시다시피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자유한국당 족쇄, 박근혜 그림자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다가 또다시 이명박 그림자가 또 더 씌워질 경우에 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라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MB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모일 텐데요.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또 구속 여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부 개헌안 얘기입니다.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가요, 오늘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을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또 여야가 또 이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권한 축소 부분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여전히 민주당 쪽은 개헌과 국민투표, 지방선거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당은 10월 이야기, 그러니까 시기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내용 가지고도 또 다툼이 있거든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헌안 문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 다수 여론이었고 그건 여야 5당이 전부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부안 말하면 이제 내놓게 된 건데 보면 이제 뭐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또 특이한 게 국회의원 소환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상당히 비판을 받는 국민 여론을 아마 상당히 좀 담아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5.18이나 부마 항쟁, 60 항쟁이라든지 이런 분이 국민 정서하고 맞닿아 있는 분들은 선법 전문에 넣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제일 강조했던 자치 분권 이런 분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요구를 했던 부분들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시기 자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안을 내려고 하는 자체, 발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면 뭐야, 야당안이 나와야 절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충안은 없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 자체도 반대고 요번에 6.3 지방선거도 반대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국회에서 안을 당신들이 협의해서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우리 안을 처리하든지 수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국회에서 수정이 과연 될지 서로 협의가 될지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도 알겠습니다. 없고요. 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헌법 자문위 특위위원들 오찬을 했는데요. 시기를 가장 강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여야 합의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정부 쪽에서는 6월 그 선거와 같이 가는 거를 계속 국회 쪽으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서 선거 후에 표결을 하고 투표를 같이 붙이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기는 뭐 여야 모두 반길 수는 있지만 일단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합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뭐 당장 한국당이 이번 달 중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자체안을 내놓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가 될까요? 아직까지 뭐 시기나 내용 문제에서 워낙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요. 합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7년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을 비롯해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해온 것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도 저는 내용도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합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권력 구조와 권력 구조에 따른 헌법의 변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리 행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면 순수 대통령제에 맞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삼권 분립을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헌법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제를 놓고 보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냥 참고사항이고 의회가 다 편성을 합니다. 우리는 예산 정부가 편성한 것을 가져오는데 수정하면 다음에 다시 정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회계감사 권한이 의회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막강한 그 회계감사 권한을 갖고 행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견제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행정부는 입법과 사실은 법률안 제출권도 있거든요. 그러면 4년 중임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반영하는 권력 구조.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부차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미국 헌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방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분권에 대한 내용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어제 논의됐던 것처럼 뭐 총리 선출권이냐 뭐 추천권이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현행 내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했을 경우에 의회와 관련된 부분들, 이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것들을 먼저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 것들을 점차 합의해 가면 되는데 지금 전체를 놓고 핵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까지를 예를 들면 전문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장식 교수 같은 분도요. 전문 안 고쳐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권력 구조와 사회 시스템에서 반영해야 될 핵심적인 것들에 대한 합의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부장님 덧붙일 말씀 있어요? 뭐 계속 간다면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또 이번 개헌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거 개헌 자체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권력기조 개편이랄지 뭐 권력 이양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어떻게 좀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임기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요 개헌이 힘듭니다. 그게 정략적으로 그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스스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지금 권력 구조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합의가 필요한 부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 정도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 5.18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어떤 정신 30년 이상 지나서 국민적 합의를 받은 정통성 있는 이런 정신 헌법 전문은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을 맡기는 이런 지방 분권 이런 정도 몇 가지 정도는 이번 차제에 개헌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또 정치 싸움에 밀려서 개헌은 물 건너가 버린다. 다음 정권으로. 그래서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지금 꼭 필요한 부분 절실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정도는
저는 이번에 개헌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걸로 좀 마무리할까요? 민주당 내에 불고 있는 미투 관련 이건입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어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미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은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민병두 의원 얘기 처리도 어떻게 할 부분인지 뭐 당에서는 만류했지만 본인은 이제 한사코 사퇴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서울시장 계속해서 경선하겠다. 피해자하고 진실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또 충남지사 선거 완주하겠다 이런 의사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건은 지금 소송으로 가서 수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박수현 대변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박수현 대변인이 그 폭로를 했다고 하는 오모 씨 사무국장이 회유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도 이 미투가 아니어도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나 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쌓여 있는 문제가 아주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권을 견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면 소위 야당이 연대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선거였어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미투가 터졌고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90일이 남아 있으면은요 몇 번의 반전을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수를 두지 않으면 지금의 우열을 가지고 선거까지 간다는 것은 큰 예.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이제 뭐 안희정이나 뭐 박수현, 민병두, 정봉주 이런 아주 인지도가 높은 어떤 여당 사람들이 미투 태풍에 휘말린 건 정말 지방선거 약재죠. 약재인데 이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방 부산이나 광주라든지 말이죠 대전이라든지 이런데 지역의 또 다른 작은 미투들이 계속 저는 줄 이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야 누가 악재냐 호재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사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나 당사자 정당들은 한없이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4월에 또 정상회담이 이르면 또 다시 이제 많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이제 상황들이 변하고 호재가 이제 그 상황들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미투는 여야 어떤 악재 차원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우리 함께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세 한대 부총장,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